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최소 80명가량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 대부분과 공습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사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작전 개시 2시간 반 만에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뉴욕으로 압송됐습니다. 첫 소식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을 가로지르는 미군 헬기 편대. 공격 헬기가 지상을 향해 쉴 새 없이 불을 뿜어댑니다. 하늘에선 연달아 불덩이가 떨어지고 시뻘건 섬광이 굉음을 내며 번쩍입니다. 희뿌연 연기로 뒤덮인 밤하늘. 폭발은 멈추지 않고 도심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개시를 승인한 건 현지 시각 2일 밤 10시 46분. 미군 헬기와 전투기, 폭격기 등 150대가 투입돼 베네수엘라 영공부터 장악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와 우주 사령부는 방공망을 마비시켰습니다. 새벽 1시 1분,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는 공중 엄호를 받으며 카라카스 중심부 안전가옥에 진입했고 불과 8분 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침실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곧바로 두 손이 묶인 채 미 해군 이오지마 함에 실려 관타나모만 해군 기지로 이송된 뒤 공군기로 뉴욕까지 최종 압송됐습니다. 체포 약 16시간 만에 그는 미국으로 끌려왔습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공습 지역의 주거 지역도 포함돼 민간인 사상자도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측은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 대다수가 미군에게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A lot of Cubans were killed. The bodyguards. There was a lot of death on the other side. No death on our side. 상대편만 죽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 장면이 TV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했다고 말했고 수갑을 차고 두 눈이 가려진 주권국가 대통령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미국 뉴욕의 구치소에 소감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내일 바로 열립니다. 트럼프 정부가 마두로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마약 조직의 수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마두로가 미국의 금융 제재 때문에 변호인을 동반하지 못한 채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수감된 뉴욕 브루클린 연방구치소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Biggest threat in the world today. Biggest threat in the world today. Donald Trump in the USA. Donald Trump in the USA. 의회 승인 절차도 무시하고 군사작전을 벌여 주권국 대통령을 잡아온 건 국제법과 미국 법률을 모두 위반한 행동이란 겁니다. The president does not have the right to take unilateral military action against another country and detain its president.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두로의 공소장까지 공개한 미국은 그를 수십 년에 걸쳐 마약 밀매를 보호하고 조장해온 부패하고 비합법적 정부의 정점이라며 동시에 최근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권력을 유지한 비합법적인 통치자로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두로 대통령이 주권국 원수는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을 내세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법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행정부 판단을 존중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재무부의 금융 제재 대상이어서 변호사 수임료도 내기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으로 끌려와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자신했습니다. We'll see how we do. The case is it's infallible. People are so happy with what we've done. 외신들은 마약 테러 혐의 등 마두로 대통령의 4가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렇게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됐지만 여전히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있는 건 마두로의 측근들인데요. 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과 달리 자칫 이번 군사 개입이 장기적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파드리노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군사작전을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침략에 맞서 전국의 군과 경찰 부대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 demás integrantes pues del alto mando militar de la República, que como pueden ver está hoy unido, cohesionado ante la agresión imperial. 베네수엘라에서 군은 권력의 결정적인 중재자였는데 그동안 마두로 정부에 충성해왔습니다. 헌법에 따라 군 통수권자가 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당초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며 식민지에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미국의 압박 이후 다소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에게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을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국제법 틀 안에서란 전제를 달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협력하지는 않을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침공했던 이라크의 2배 면적에 밀림과 산악지대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통령만 제거됐을 뿐 군과 정부 조직이 그대로이고 마두로 지지 세력도 아직 건재합니다. 준 군사 조직과 민병대도 활동하고 있어 통치를 위한 미국의 군사 개입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듯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라며 일상적 통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내세운 마약 밀매 조직 척결이라는 명분과 달리 진짜 목적은 석유에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 세계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강조했는데요. 베네수엘라산 석유에 의존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 역시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류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석유를 콕 찍어 언급했습니다. 아예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미국의 완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맡아 관리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Total access. We need total access. We need access to the oil and to other things in their country that allow us to rebuild their country. 마두로 대통령 체포 뒤 첫 기자회견에서 석유를 무려 20번 넘게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보다 노골적으로 미국 석유 회사의 진출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he big oil companies go in, and they're going to fix the infrastructure, and they're going to invest money.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압도적입니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3천억 배럴이 넘는데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400억 배럴 더 많고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매장량을 다 더한 양과도 거의 맞먹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석유가 원래 미국이 가져왔어야 할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 상당 부분은 과거 미국이 설치한 것인데 1970년대 석유 국유화와 2007년 차베스 정권의 미국 기업 자산 몰수로 피해를 입었단 겁니다. 미국의 계산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 역시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거액의 대출을 해준 뒤 원유로 갚게 하는 방식으로 최근 20년 가까이 저렴한 원유를 확보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베네수엘라가 수출한 원유의 80%는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장악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미국의 지상군 주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당장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미국 기업의 투자 위험성이 매우 큰 데다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미국 석유 기업인 쉐브론의 독점적 지위 역시 다른 기업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주요 길목에선 검문 검색이 강화됐고 생필품과 식료품 사재기가 이어졌다는데요. 한국 교민사회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장현주 기자가 베네수엘라 교민에게 현재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은 지 만 이틀째. 현재 교민들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변에 서로 연락을 하면서 괜찮냐고 안부를 묻고 극도의 긴장 속에서 이제 밤을 보냈습니다. 높은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토속 장면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고요. 불안은 곧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제 또다시 공습이 이어질지 두려워 직장에도 학교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외출을 자제하고 있고요.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같이 TV 뉴스를 보면서 상황을 살피고 가족들과 이제 함께 안전한 곳에. 유사시에 대비해 교민들이 모일 장소도 정해놨습니다. 상황이 약하면 안전한 곳이 세 군데를 지정해놨거든요. 거기 이제 모이기를. 거기 가면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식료품이나 장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현지에선 식료품과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예, 제가 어제하고 슈퍼마켓에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에 와서 생필품과 식료품을 사재기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이제 정치적 불안이나 경제적 혼란이 있을 때마다 이제 식료품 부족이 있었거든요. 지방에서 수도 카라카스로 향하는 버스 등 교통수단은 대부분 통제됐고 차량 검문 검색도 강화됐습니다. 항공편도 운항이 축소되거나 취소됐습니다. 국경 지역 긴장도 고조돼 인접국 콜롬비아는 국경에 대규모 군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그 콜롬비아 군인들이 한 3만 명 정도 이제 배치된 상태거든요. 혹시나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교민 사회는 하루빨리 불안한 국면이 해소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2차 공격을 이제 가하지 않을지 이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미국과 이제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이제 요청했거든요. 긴장감이 이제 해소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은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집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 연결해서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재용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처신을 잘못하면 2차 공습을 하겠다는 경고까지 했는데 이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마두로와는 다른 선택을 해라, 협조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경고한 거죠. 발언 수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중심으로 표출된 저항 의지를 꺾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진짜로 2차 공습을 예고했다라기보다는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서 협력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상당한 수준으로 압박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또 베네수엘라 국정을 누가 책임지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담당한다고 했는데 만약 이게 뜻대로 안 되면 그때 군사 대응을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공언했던 대외 문제 개입 자제 노선에서 선회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현지에서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네, 미국이 개입할 때 중요한 기준은 과연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걸려 있느냐입니다. 미국과의 큰 관련이 없는 문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 투자하고 베네수엘라를 재건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작전까지 했다는 걸 실토한 셈입니다. 한 달 전 나온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의 핵심이 서반구,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집중한다는 거였는데 이번 작전도 그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앞마당 이익은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선을 딱 긋고 여긴 넘어오지 마라고 하는 경고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 진영이 외부 개입 자제와 고립주의를 외치면서도 이번 작전에 환호하는 것도 이런 전략과 맥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작전을 두고 미국이 제국주의 시대에 이른바 한포 외교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결국 그게 좀 통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과거 광대국들은 군사력으로 상대국에 압력을 가해서 이익을 확보했죠. 미국과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던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일부 후퇴해서 협력을 제안하는 유화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일단 압력은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국제법과 공동 발전, 협력이란 단어를 강조하면서 과도한 내정 간섭에는 선을 그었는데 이런 신경전은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도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주된 혐의는 마약 밀매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사실상 같은 혐의로 징역 45년형을 받은 온두라스 전 대통령은 오히려 풀어주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마약은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걸까요?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방탄조끼를 입은 채 손과 발이 묶여 미국으로 호송된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 주된 혐의는 최소 400톤의 코카인 밀반입이었습니다. Reafirmo que es falso que he recibido o aceptado dinero de estos delincuentes. 결국 지난해 2월 에르난데스는 징역 45년형에 처해졌지만 1년 반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줬습니다. 바이든 정부로부터 자신처럼 박해를 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Treated like the Biden administration treated a man named Trump. That didn't work out too well for them.
This was a man who was persecuted very unfairly. He was. 그런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혐의도 트럼프가 풀어준 에르난데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카인 수천 톤의 불법 유통에 이어 마약 단속국이 지난 2010년 수사를 시작했다는 점, 여기에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이 기소했다는 점까지도 일치합니다. 마약 문제 해결을 외치는 트럼프가 불과 한 달 사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사면하고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에 끌고 간 셈입니다. 외신들은 결국 마약 밀매는 트럼프의 명분일 뿐이라고 분석합니다. 13년간 독재와 인권 탄압, 반미 전선까지 펼쳐온 마두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눈의 가시였던 만큼 이번 기회에 축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석유 위권 확보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회복에 나설 수 있고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까지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후 세계의 시선이 그린란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력 동원을 시사해온 만큼 다음 타겟은 그린란드가 아니냐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또다시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엔 또 다른 타국 영토를 입에 올렸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미국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We need Greenl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그린란드는 외교 국방을 뺀 모든 정책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엄연히 동맹국가인 덴마크의 영토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왔습니다. Because we need it for national security. That's for the free world. 지난달엔 아예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해 극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히토류 같은 희귀 자원이 풍부한 데다 미래 공급망인 북극 항로의 관문입니다. 또 미국에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전초 기지 역할도 합니다. 이 때문에 북극 개발 주도권을 둘러싸고 중국, 러시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해 서방구에서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not for minerals.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무력 침공하고 미국이 운영한다는 말까지 나온 뒤 트럼프 지지 세력은 그린란드까지 병합하겠다는 기세입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는 성조기로 덮인 그린란드 지도와 함께 머지않아라는 문구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덴마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직후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를 장악하겠다는 위협을 중단하라고 미국에 촉구했고 그린란드 총리 역시 우리를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에 연결시키는 건 무례한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번 미국의 군사 개입 이후 국제사회의 여론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에 인파가 몰렸고 영미권 언론조차 미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인 오늘 자정쯤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모인 대규모 군중.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No nos da la gana ser una colonia norteamericana. 미국의 군사작전은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한 제국주의적 행동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Porque intervenir en nuestra tierra, en nuestro pueblo soberano, es una agresión en donde se vea y todas las leyes internacionales. ¿Quién es Estados Unidos para intervenir en un problema político interno? 이번 공습 현장에서 30여 명이 생명을 잃은 쿠바에서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이번 공습은 무력 사용 금지를 규정한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시위대들도 미국이 국제법은 고사하고 자국 의회의 승인까지 생략한 불법적 군사 개입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So no blood for oil. No blood for oil. Hands up Venezuela soil.
We need approval from Congress, and we did not see that happen. 영미권 주요 언론들조차 일제히 미국의 행동을 비판하는 기사와 사설을 쏟아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가 미국을 불량 국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뉴욕 타임스는 미국이 인구 3천만 명의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 시간 오늘 자정쯤 긴급회의를 소집해 미국의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작전을 패권주의로 규정하며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하는 데는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최대 채권국이자 주요 원유 거래국이란 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중국은 외교 무대에서 일제히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일랜드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가 국제 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미국의 이번 군사 행동을 겨냥했습니다. 또 왕이 외교부장은 파키스탄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어느 나라도 경찰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我们从不认为哪一个国家可以充当国际警察，我们也不认同哪一个国家可以自诩为国际法官。 앞서 중국 외교부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압송되자 곧바로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마두로의 즉각적인 석방과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관영 매체 환구시보도 사설을 통해 패권주의는 전 인류 공동의 적이라며 강대국이 범죄 타격 명분으로 무력을 사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국제법 준수를 표방하며 발끈하는 배경엔 자국 이익에 대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중국은 2007년 이후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 우리 돈 수십조 원의 차관을 제공하고 이를 원유로 상환받는 구조를 구축해 핵심 경제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게 마두로 정권 붕괴는 원유 상환의 불확실성, 그리고 베네수엘라 내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더욱이 마두로 대통령이 중국 특사단과 회담을 가진 불과 몇 시간 뒤 전격 체포되면서 이번 미국의 침공이 중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보낸 전략적 경고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이번 미군 작전을 본받아 중국도 대만을 무력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비판적인 국제 여론을 의식해 군사작전 정당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전쟁이 아닌 단순한 범죄자 체포일 뿐이어서 국제법이나 미국 국내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맞는 얘기일까요?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온 작전이 전쟁이 아닌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 마약 사건으로 기소된 범법자를 체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But it's largely a law enforcement function. Remember, at the end of the day, at its core, this was an arrest of two indicted fugitives of American justice. 하지만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의 허락도 없이 전투기 150대를 투입해 군사기지 등을 폭격했습니다.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을 위협하거나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을 어긴 겁니다. 미국 국내법은 어떤지도 살펴봤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1973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전쟁 권한 결의안은 대통령이 군을 적대 행위에 투입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이나 국가 비상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미군이 해외에서 벌일 수 있는 모든 적대 행위를 사실상의 전쟁으로 보고 대통령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 겁니다. 이번 군사작전의 경우 해외에서 대규모 폭격과 지상교전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적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아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마저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리비아 작전, 클린턴 대통령의 코소보 작전, 부시 대통령의 파나마 작전 모두 의회 승인 없이 벌어졌지만 제재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990년 파나마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는 미 법무부가 나서 대통령은 법과 상관없이 외국인을 해외에서 체포해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 문건을 작성한 법무차관보가
트럼프 1기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 국제법 역시 위반이 명백해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제재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무력 행사를 견제할 수단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베네수엘라 공습은 우리 증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유가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일단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3.4% 급등해 단숨에 4,400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대다수 증권사들이 올해 6월까지 코스피 4,500선 정도를 전망했는데 새해가 시작하고 이틀 만에 벌써 4,500선을 눈앞에 둔 겁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보다는 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 기대가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반도체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고 이어진 한국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7% 넘게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도 3% 가까이 오르며 한때 70만 원대를 찍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만 22조 원이 넘을 정도로 종일 뜨거운 장이 펼쳐졌습니다. AI의 투자 관련된 이런 쪽들이 진취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디램 가격도 이렇게 보시면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사태로 우려됐던 환율은 2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국제유가도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적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로 돈이 몰리고 환율과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외환 당국이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관심은 베네수엘라 사태보다는 8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이번 주 개막하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나올 소식에 더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베이징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경주에 이어 이번엔 베이징에서 다시 만난 한중 정상. 중국의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인민대회당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입장합니다. 시 주석의 새해 덕담에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정상외교라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作为朋友和邻居，中韩应该多互动，常来往，勤沟通。 오늘 만남은 저와 주석님 모두에게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와 민생경제 분야 협력과 함께 북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은 미국의 마두로 축출을 겨냥한 듯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 한중 간 새로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중 경제인 간담회에서 이른바 벽난도 정신을 제안했습니다. 외교적 긴장 시기에도 벽난도를 통한 한중 교류는 끊기지 않았다며 제조업 혁신과 협력, K 콘텐츠 등의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역사로부터 이어져 온 벽난도 정신을 바탕으로 상품과 사람 그리고 문화 교류에 돛을 달고 황해의 바람과 파도를 함께 가로질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 만에 그것도 새해 첫 정상외교 무대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중 관계 복원을 넘어 이번 만남이 새로운 한중 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한중 정상회담 상황 정치팀 정상빈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제 막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공식 환영식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은 그 공식 환영식 행사는 이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네. 한번 이 환영식 영상부터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공식 환영식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인민대회당 1층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사당 같은 곳인데요. 국가 최고의결기구 회의, 그러니까 양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네. 시 주석이 이렇게 오성홍기랑 태극기 앞에 서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요. 붉은색이 또 중국 상징색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붉은색 넥타이, 김혜경 여사도 붉은색 한복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렇군요. 두 정상은 이렇게 함께 양국의 국가를 듣고 있는 모습인데 이후에 함께 걸으면서 이렇게 중국 인민해방군을 사열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방금 꽃이 좀 보이는데요. 그렇네요. 꽃과 태극기, 오성홍기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어린이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밖에서는 이렇게 공식 환영식이 시작되니까 천안문 광장에서 이 국빈을 예우하는 의미의 예포 21발이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예포가 발사가 됐고 지금 들어오는 소식들 보니까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여러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주요 발언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中韩在维护地区和平、促进全球发展方面负有重要责任，有广泛利益交集，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들으셨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수평적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진행한 CCTV, 중국 관영 매체죠. CCTV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기술이 발전한 만큼 과거 우리의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이 결합한 이런 수직적인 형태가 아니라 좀 평등한 협력을 이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다시 한번 강조한 셈입니다. 또 이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에는 이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을 좀 꺼리고 있거든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바른 편에 서서라는 뼈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좀 이런 언급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앞서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그리고 또 동시에 평화와 안정 이런 얘기를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강조를 했는데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미국하고 패권 경쟁 중인 이 상황에서 한국에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한반도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문제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다시 한번 얘기했군요. 자, 정치팀 정상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징 김정우 기자 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양국 정상의 마지막 일정이 국빈 만찬인데요. 자, 만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내일은 어떤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인민대회당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는 두 정상 내외가 함께 참석하고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국빈 만찬 행사가 남아있는데요. 아직 진행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47분에 시작해서 예상보다 긴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회담장 인근 거리의 교통이 잠시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중국을 국빈 방문해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회담이 새해 첫 국빈 정상회견이라는 점을 부각했고요. 시 주석 역시 2달 동안 2번이나 만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화답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에는 14건의 양해각서 서명식도 진행됐는데요. 아동 권리 보장에 관한 양해각서부터 디지털 기술, 교통 분야, 또 환경, 기후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또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고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내일은 이 대통령이 중국 권력 서열 2위 그리고 3위 인사들과 연쇄적으로 만납니다. 경제사령탑인 이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한 뒤 오찬을 함께하고요. 중국 국회의장 격으로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에는 이 대통령은 상하이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 끝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일주일 만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당하지 않고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는 건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약 일주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일단 사과로 입을 떼긴 했지만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 사이 공천원금 1억 원 관련 의혹에 대해선 알고도 묵인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선우 의원께서 그걸 갖다가 확인해 보니까 사무국장도 거기에서부터 클리어하대더라. 네네.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그러더라. 김경 의원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런다. 잘못된, 그러니까 이거 해프닝이다. 그러면서 보좌관들에게도 확인을 했다며 책임을 밀었습니다. 저랑 갈등을 빚고 있는 그분들이 보좌관들이었는데 두 분 다 변호사들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들이 판단이 이게 법적으로는 둘 다 안 줬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MBC가 보도한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에 대해선 왜 녹음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유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거는 윤리심판원에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출된 과정은 정말로 수사를 바로 의뢰를 할 겁니다. 아내와 아들에 관해 제기된 의혹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수사로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돌파구를 찾으려 인터뷰에 나섰지만 정작 민주당 내에선 유튜브보단 경찰 수사로 밝히는 것이 낫다는 반응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러한 김병기 의원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직접 숭실대 총장을 만나 차남 편입 관련 언급을 했고 이후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숭실대 내부에선 총장과 김 의원의 만남 직전 법적인 문제 발생을 우려해 미리 회의까지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19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캠퍼스 한 전광판에는 김병기 의원 방문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현안 논의를 위해 지역구 대학을 방문하는 정례적인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 김 의원 도착 직전 숭실대 총장실에는 총장과 극소수 관계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숭실대 관계자는 김 의원이 차남 편입학에 대해 언급할 거란 소문이 방문 며칠 전부터 돌았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회의였다고 MBC에 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불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실무진에 문의해달라고 대답하기로 대응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밀화 사건 때문에 당시 박 처장 감옥에 간 거. 그래서 총장님 입시와 연관된 거는 어떤 약속도 하시면 안 되고 새로 비춰질 수 있는 것들은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 의원은 총장, 입학처 관계자 등과의 차담회 자리에서 차남 입시 관련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총장은 특혜를 줄 순 없지만 입시 정보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안내해드릴 테니 궁금한 내용을 문의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배석한 보좌진은 김 의원이 차담회 이후에도 간부급 교수들 앞에서 차남 입시에 대해 또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다른 보좌진은 김 의원 지시에 따라 동작구 의원과 함께 적어도 2차례 숭실대를 찾아 입시 관련 자료를 받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 차남은 2023년 2월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정원의 특별 전형으로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숭실대 측은 내부 회의와 관련해 정확한 논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위법 상황이 생길까 봐 사전에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차남 편입 과정에 부정과 불법 요소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선 경찰서가 맡아온 수사가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모르는 사이
의혹의 핵심 인물이 최근 출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6월 경찰은 김병기 의원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첫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씨가 남편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사건의 관할서인 동작서에 내려보냈습니다. 수사팀은 카드가 사용된 식당 CCTV 영상이 남아있지 않는 등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달 만에 내사 종결했습니다. 작년 9월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당시 보좌진을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동작서가 맡았습니다. 한 보좌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숭실대로부터 관련 자료도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혹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다른 보좌관의 연락처를 확보하고도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 조사 역시 석 달 넘게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경찰청은 김 의원 고발 사건 13건을 모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이 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공천 헌금 의혹, 경찰 간부 출신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올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동작서에 남겼던 차남 편입 특혜 사건까지 모두 서울청에 보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효율성이나 연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그간 불거진 봐주기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공천의 대가로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의원 수사도 서울청이 직접 수사합니다. 하지만 김경 의원이 지난주 자녀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김경 의원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도피 의혹이 커지자 김경 의원 측은 조만간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12.3 내란 당시 군이 고문과 약물로 자백을 유도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문건이 폭로돼 파장이 일었는데요. 취재 결과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당시 정보사 인간정보부대 소속 중령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버젓이 대령으로 진급해 지금도 육군 첩보부대 부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내란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국방부가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변윤재 기자 단독 취재입니다.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란 제목의 군 내부 문건입니다. 눈을 가리고 나체 상태로 방치한다거나 가족에 대한 위해를 협박한다는 등의 고문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나아가 벤조디아제핀과 프로포폴, 케타민 등 마취제를 사용해 자백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경기도 안양 정보사령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비상계엄 선포 반년 전인 2024년 6월쯤 작성한 것으로 시기를 특정했습니다. 작성자는 당시 인간정보부대 소속 이모 중령.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부하 직원을 시켜 작성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인과 시민들을 탄압하고 진술 조작까지 노린 걸로 의심되는데 이중령은 공교롭게도 문건을 보고한 직후인 2024년 9월 대령 진급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행보도 석연치 않습니다. 정보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이 대령이 인간정보특기 간부들을 상대로 출신과 고향, 학교 등 이른바 성분을 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3급 군사기밀인 특수부대 HID 요원들의 선별된 명단을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겼고 HID 요원들은 선관위 직원 체포는 물론 청주와 대구 등 군공항 폭파 임무를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요인 암살을 특기로 하는 그런 부대인데 그런 일원들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예정대로 진급해 여전히 HID의 현장 부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며 내부 헌법 존중 TF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의 개입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변론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특검은 오는 목요일 부장검사들이 모이는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차이현진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마주한 친위 쿠데타의 책임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난주 특검 신문에 이어 오늘 변호인 신문에서도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습니다.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의 미래 그리고 국민 안전,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계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군도 따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던 자신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수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 예전의 계엄을 생각했던 거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2024년 12월 2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은 과거 군사정권이 계엄을 선포했던 때보다 비상사태였다는 궤변도 펼쳤습니다.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논리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원장 탄핵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었거든요. 대통령 말씀을 듣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른바 체포명단도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동정을 파악해보라고 자신이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불러준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책임은 축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마친 내란 사건 재판부는 오는 7일과 9일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미 오늘부터 법원은 일부 통행로를 폐쇄하는 등 삼엄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8일쯤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들이 모이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여당은 일단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아예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상가입니다. 지난 1992년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 아파트 상가 5채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는 28살로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던 시기였습니다. 상가는 2009년과 2023년에 모두 매도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해외 유학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시절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했다며 3.8배의 수익을 거뒀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인천공항 개항 1년 2개월 전 인근 땅 6,612제곱미터 약 2,000평을 사들였는데 이 땅은 6년 뒤 한국토지공사 등에 39억 원에 수용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재산도 논란입니다. 의원직 마지막 해인 지난 2020년 62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113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00억 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의 대상입니다. 또 지난 2015년 당시 고3이었던 아들이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에서 24시간 인턴을 하고 대학 수시 모집에 스펙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시절 구의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걸 꺼내 무차별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속해 있을 때는 괜찮은 것이고 후보자로 지명되면 다 문제가 된다는 그런 식의 주장은 국민의힘이 누워서 침 뱉기다. 이 후보자는 백지 신탁으로 묶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상장 주식이 의원 퇴직으로 신고되면서 재산이 대폭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설명했고 아들의 인턴 경력은 대학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지난주에 유명 운동화 수입 업체 대표가 하청업체 대표를 마구 때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구급차로 이송되는 순간에도 협박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카 신발 불매 운동까지 일자 업체 측은 뒤늦게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매장 인테리어 등을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을 서울 성수동의 한 공사장으로 불러낸 뒤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행은 5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40대 중반의 하청업체 대표는 뇌진탕, 직원은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까지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조 씨가 다시 와라, 당장 와, 진짜 죽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연이어 보낸 겁니다. 이튿날엔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조 씨는 앞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비방했고 거래처를 빼앗으려 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다 주먹이 오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쌍방 폭행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 씨는 범행 직후 지인들에게 피 묻은 손 사진과 함께 병원에 입원시켰다며 일방 폭행을 자랑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거래처를 뺏으려 했다는 조 씨 주장에 특히 억울해했습니다. 직원 10명짜리 작은 업체가 그럴 돈이 어딨냐는 겁니다. 그 정도 힘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맞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의리고. MBC 보도로 폭행 사실이 알려진 뒤 호카 불매 운동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자 조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측은 어젯밤 공식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조 대표가 사안의 중대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무리를 야기한 점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폭행 24일 만인 어제 피해자에게 제5만원과 경솔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를 직접 전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씨를 상해와 강요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세계 가전 전시회 CES가 이틀 뒤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올해도 한층 발전한 AI가 전시의 주인공인데요. 특히 AI와 로봇의 결합을 통해 AI가 똑똑한 두뇌를 넘어 실제 몸을 움직이는 이른바 피지컬 AI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TV를 통해 한창 생중계되고 있는 축구 경기. 누가 이길지 물었더니 TV가 어느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답합니다. Who's gonna win today? Team Azure FC has a higher probability of winning. 냉장고에 블루베리를 넣자 냉장고가 스스로 블루베리라는 걸 인식해서 며칠의 냉장고에 들어왔는지 기록합니다. TV로 저화질 영상이 전송되자 알아서 선명하게 화질을 개선해 틀어줍니다. 모두 인공지능 AI가 별다른 조작 없이도 인간이 편하도록 알아서 작동한 겁니다. 바깥에 있는 윤곽선하고 안에 있는 디테일을 AI 엔진이 별도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합성을 시키는 이유. AI와 가전의 결합을 내세운 삼성의 전시장입니다. 개막을 이틀 앞두고 관람객들을 맞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매년 새해 벽두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전 세계 가전업체를 안방으로 불러 모아 최신 기술을 선보여온 가전박람회 CES. 20년 전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TV와 냉장고, 진짜 가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2010년을 넘어서며 통신 기능이 결합된 사물 인터넷과 초고화질 TV의 각축장이 됐고 이어 오토쇼인지 헷갈린단 말이 나올 정도로 자율주행 기술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모든 분야에서 AI, 인공지능이 최대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두뇌 개발, 머리 싸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그 머리로 현실에서 움직이는 로봇, 즉 피지컬 AI의 몸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AI가 현실에서 어떤 편리한 기술을 선보일지, 이 분야에 공들여온 중국의 기술은 어느 정도일지 등이 관심사입니다. AI 시대의 개척자 엔비디아 젠시정 CEO는 공식 개막을 앞두고 특별 연설에서 인공지능이 선보일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벌써부터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많은 팬들이 쾌유를 기원했지만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떠돌이 거지부터 대통령, 살인범부터 경찰까지 온갖 얼굴을 연기했던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74세의 나이로 영면했습니다.
한국 영화사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그의 70년 연기 외길 인생을 임소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커다란 뿔테 안경, 부드러운 미소. 1987년 순수한 청년의 사랑을 담은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 고인과 아내가 좋아했던 영화 포스터 사진이 세상과 인사하는 마지막 표정이 됐습니다. 1957년 6살 소년이 영화를 만났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던 부친 소개로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아역으로만 70여 편. 우리 배우들의 영화제 수상이 전무했던 시절 해외 연기상을 받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학업을 마친 청년은 영화와 재회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한 영화 바람 불어 좋은 날은 배우 안성기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참고 살아야 해요.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그는 현실의 부조리를 스크린에 담으려던 젊은 감독들의 페르소나였습니다. 매트릭스도 따라한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한국 최초 천만 영화 실미도. 암투병 중 열연한 한산과 노량까지. 170여 편의 작품으로 쉼없이 관객을 만난 그는 언제부터인가 국민 배우로 불렸습니다. 점점 더 거기 또 충실하게 되는. 스크린 쿼터 사수와 불법 다운로드 근절 등 우리 영화계 보호에 앞장섰고 30년 넘게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헌신했습니다. 영화계에 끼친 영향, 동료들에게 주신 사랑 잊지 않고. 2019년 혈액암 판정을 받고 병마와 싸우면서도 끝까지 영화를 꿈꿨던 천생 배우 안성기. 또 새로운 영화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할 수 있어 행복했던 기쁜 그의 젊은 날은 관객들과 동료 영화인들의 안타까운 눈물 속에 끝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섰다가 부상과 부진 끝에 방출됐던 심준석 선수가 뉴욕 매츠와 계약했습니다. 재도전을 향한 자신감은 분명했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3년 전 고교 최고 유망주로 주목받아 피츠버그 입단까지 성공했던 심준석.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상 여파 속에 별다른 기록조차 남기지 못했고 2년 전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된 이후 지난해 방출까지 경험했습니다. 계속 선발이었다가 이제 처음으로 불펜으로 넘어간 거니까 거기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이후 일본 구단에서 거액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심준석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뉴욕 매츠와 계약해 빅리그 재도전을 택했습니다. 미국 말고는 저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꼭 미국에서 성공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감은 확실합니다. 벌써 최고 구속 157km를 찍었을 만큼 부상 없는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과거의 실패를 되짚으면서 마음가짐도 단단하게 무장했습니다. 이제 팀을 나오고 나서부터 마음을 강하게 좀 먹기도 했고 어차피 저는 이제 통역 없이 들어가니까 코치들이나 이제 먼저 찾아가가지고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은 2년 동안 매월 급여를 받는 마이너리그 계약이지만 그 다음은 꿈의 무대가 될 거라 믿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올라가고 싶지만 뭐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2년 안에는 콜업 될 수 있게 제가 노력해야죠.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네, 미국 아이스하키 경기 도중에 펼쳐진 곰인형 던지기 자선 행사입니다. 81,796개의 곰인형이 빙판을 가득 채웠는데 선수들도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심한 추위는 없지만 대기가 건조해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실효 습도가 25% 아래로 떨어지면서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최저 습도를 보시면 부산 북구가 11%, 산청 지리산 6%, 서울 동작구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의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은 최대 시속 70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기온 변동이 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고요. 목요일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점차 흐려지겠고요. 밤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4도, 광주와 대구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엔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